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을 보면요. 놀았다는 놀앗과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소 쪼갤 때는 무조건 다를 붙여. 그러면 놀앗 다라고 했을 때 말은 되지만 더 쪼갤 수 있어 없어? 놀다라고 하면 말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가 한 번 더 끊어져야 되는 거지. 놀다라는 말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종결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놀앗이 아니라 놀앗 한 번 더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됐으면 6번에서 8번 중에 질문할 거 없을 리가 없어. 8번. 자, 8번 먼저 봐. 윗글 네모, 보기 네모, 아는 동그라미. 근데 얘는 지문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경기가 침체되어 가게에, 얘들아 가게라는 거 우리 가계부 쓰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이야. 가정에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중에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돼요. 자, 경기가 안 좋아? 버는 돈이 줄어.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것도 줄어들겠지? 그럼 사람들이 자꾸 안 사? 그럼 물건이 안 팔려? 그러면 아예 생산하는 것 자체를 축소한대. 그 결과 얘들아 단순하게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장을 돌리지, 그러니까 기계를 돌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계를 안 돌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같이 증가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가게에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실업률이 증가해. 그러면 더 못 벌어. 그러니까 더 수입이 감소하면서 더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지.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자 밑줄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지면요. 국가 동그라미 국가 차원에서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할 거야.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줬잖아. 그치? 그걸로 이제 그 뭔가를 이제 소비를 막 활성화시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얘들아 통화라는 건 유통되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유동성 동그라미 자 해봐. 자, 이거는 움직이는 거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괄호. 자산은 재산이에요. 재산이고요. 채권은 이제 빚에 관련된 거야. 자, 이것을 손실 없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이다. 현금과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 자, 이거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부동산의 반대말이 뭐야? 부동산이 뭐야? 집 사는데. 그치? 집을 사러 가는 곳만 애들이 그니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네한테 말 안 했나? 부동산의 반대말이 얘들아 동산이야. 동산. 이거 진짜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사회지문에서 나와. 그럼 애들이 동산이랑 부동산을 몰라. 못 알아들어. 부동산의 반대말이 동산이고 우리가 집 구하러 가는 그 부동산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움직일 동자야. 그러니까 부가 뭐야? 안이 부자잖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 토지나 건물, 땅이나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건물 같은 걸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자, 부동산의 반대말은 동산이고 안 써도 돼? 부동산의 반대말은 동산이고 이랬는데 3월 24일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단어를 모른다거나 이래서 틀리기만 해라.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토지, 건물 같은 거라서요. 이제 유동성이 낮아요. 이처럼 자 유동성은 자 밑줄 자산의 성격 밑줄 뭐 움직이는 재산이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자 얘들아 통화량도 좀 알아놔. 통화는 내가 돌아다니는 통용이니까 쓸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 자 가령은 예를 들어서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 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때는 유동성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자 지금부터 머리 잘 굴려야 돼. 유동성이 넘쳐난다라는 건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잖아. 즉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 이게 소비하는 돈도 많고 버는 돈도 많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옛날만치 돈이 귀하지가 않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야. 자, 유동성이 넘쳐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6번의 디귿이야. 유동성은 얘들아 앞으로 금리라는 말 나오면 여기다 써놔. 이자 얘기하는 거야. 이자. 유동성은 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이자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 이자가 무조건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애들이 대출을 생각해.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는 당연히 마이너스지. 이건 내가 써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플러스가 되는 이자는 뭐라고 했어? 적금을 들거나 뭐 예금을 들거나 했을 때는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서 이때는 긍정적인 의미의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무조건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그걸 조절함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한대. 자, 금리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들어간 예금이나 대출,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이야. 이것으로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기준금리 네모는 자, 개념 괄호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야.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정책의 주체인 누구?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반면 시중금리 세모는 괄호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 괄호 가계나 기업 세모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얘들아 내려가. 그러면 시중의 금리는 이자잖아. 이자가 내렸어. 그러면 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자 밑줄 이자의 부담이 자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당연히 줄어들지.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려도 옛날에는 이자로 10만 원을 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뭐 10,000원만 내면 된대. 이러면 이제 우리가 부담이 줄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자, 여기 경향성이 늘어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성이 늘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대출을 받으면 얘들아 무슨 일이 일어나? 어쨌든 내가 5,000만 원을 대출받았어. 그럼 나한테는 일단 5,000만 갚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나한테 5,000만 원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동성 쓸 돈이 늘어나요.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야.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 중앙은행 네모는 밑줄 기준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해요. 만일 자 밑줄 경기가 침체돼. 그러면 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움직일 거야. 이자를 떨어뜨릴 거야. 경기가 침체되면 이자를 떨어뜨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지.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낮추면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도 같이 낮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기준금리를 인하했더니 나머지 은행들도 이자를 낮추도록 유도해. 우리 대학도 똑같잖아. 서울대에서 무슨 전형 생기면 그 다음 해에 고려대, 연세대에서 다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똑같아. 이것을 유도한대. 그 결과 사람들이 이자가 낮으면 아까 뭘 받아?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돈이 증가할 거야. 유동성이 증가해. 그러면 소비가 늘고 투자도 확대돼. 투자가 확대,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이자가 적으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막, 1가구 1주택 한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너네는 모르나? 그래서 아무튼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집을 사야 된다. 내 주변에서 막 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금 이제 막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확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소비가 늘어났고요. 투자가 확대됐어. 그럼 전반적으로 밑줄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 그러니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과정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과학기술하고 경제지문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예쁘게 연결 안 짓고 중간이랑 막 연결을 짓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6번의 기억 니은이 이 중간 단계랑 첫 번째를 이제 연결시켜서 물어보는 거여서 너네가 표시를 하면서도 좀 이제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반대는 굳이 밑줄 안 그어도 돼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과열된 경기가 진정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데요. 즉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자 밑줄
증가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아. 자, 똑같이 중앙은행이 이자 낮췄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낮췄지만 우리가 대출은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쓰지를 않아.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IMF 같은 거잖아. 지금 내가 당장 대출은 받았지만 어차피 우리는 10년 뒤에도 이렇게 경기가 침체돼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웅크리고 있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돈을 손에만 쥐고 있는 거야. 이 경우 자 바로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까지 바로 되는데, 마치 유동성이 함정에, 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도 회복이 쉽게 안 되네. 함정에 빠진 것 같아.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하여 케인스는 이를 뭐라고 해? 유동성 함정 네모라고 해요.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밑줄 통화정책의 한계를 설명 밑줄했고요. 그리고 뭐를 했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밑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역설은 그 반어 역설 아니야. 강조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까지. 6번을 뒤에 떨어졌어. 그치. 자 6번 7번 그럼 6번이랑 또 7번은 진짜 괜찮아.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의 디귿. 그럼 일단 이건 알겠고, 내리면이랑 증가는 알겠고, 국가의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의 유동성은, 자 금리를 내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할 거야. 증가하며 화폐의 가치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돈이 많으니까 옛날만큼 귀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보기에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 빅스텝 단행이래요. 자, 빅스텝이 뭐냐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시키는 거야. 엄청난 거야. 우리한테 0.5지만 이게 엄청난 거래. 자,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을 했고 자산 가격이 폭등. 한동안 집값 오래 올랐을 때 내가 옛날에 여기 남양주 다산에 처음에 살았었거든. 근데 다산이 내가 살았을 때는 진짜 편의점 한 개 있었어. 저 다산 신도시에 편의점 하나 있을 때 내가 들어갔었을 때 아마 그때 한 3억인가? 4억인가 했었어. 근데 지금 보면 막 8억인가? 10억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폭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인상을 시키는 거라는 거야. 자, 2번 봐. 소비자가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얘들아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전망을? 부정적이지. 앞으로도 먹고 살기 힘들 거라고. 근데 무슨 자동차를 구매해? 관련이 없는 거지. 웅크리고 있어야죠.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넘겨요. 넘겨서 자 이번에 9번에서 12번 중에 12번. 자 다음은 윗글 네모 가 네모 안은 동그라미. 뭐 딱히 읽을 보기는 없었고요. 얘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제발 그 3학년 애들도 지금도 얘기하는 게 고전 산문이 제일 힘들다고 해. 모의고사를 풀 때. 이유가 그러니까 인물도 못 쫓아가겠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대.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얘들아 인물은 조금 체크를 하면서 보자.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자 봐봐. 유형과 최월의 홀린날이래. 그럼 유형과 최월의 관계가 뭐야? 부부지. 부부. 손 움직여. 자 부부. 유연이랑 최월해는 부부야. 그랬는데 이놈 새끼가 도적장군 세모가 최씨를 납치하여 서해무릉으로 끌고 갔대. 나쁜 놈이잖아 세모.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최씨가 누구야? 최월이 얘기하는 거겠죠. 유연은요 부모님이 말리는 것을 거역했어. 명을 거역하고 최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줄거리를 꼭 읽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봐.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자 유생은 얘들아 유생 누구야 지금? 그렇지. 생은요 이름 아니에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유씨성을 가진 선비라는 뜻이니까 유연이겠지. 자 1년이 지났을 때 자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러서 유연은 강원도 금산사에 가 있었고 공간적 배경이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어. 이어 부처님에 나아가 이렇게 빌었습니다. 소생 유연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길가를 떠도는 자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다가 이렇게 이곳에 이르렀는데 내가 왜 나그네가 됐어요?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 내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의 은덕을 내리시어 유연의 정성을 살펴주시기 바라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만약에 최씨를 만난다면요, 제가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요, 절을 중수한다라는 건 절을 지어드릴게요. 절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넘겨서요. 이렇게 출근하고 절방으로 돌아와 그 밤을 지낼 때 유생이 동그라미 꿈을 하나 꾸었어. 꾸었는데 누가 나타나?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자, 꿈에서 뭐래? 장차 하늘의 도움이 있을 거라는 건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너의 와이프 살아있대요.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러나 내게는 아직 2년이 멀었으니 자, 살아는 있고 너네가 만날 거긴 하지만 아직도 아니야.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찾게 되거든. 야, 너 저 아까 약속했던 절 진짜 지어줘야 된다 라고 하고 끝났어. 자, 유생은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고 금산사를 떠났어요. 동구 밖에 나오자마자 유생은 곧바로 동네 안악에게 곶갈과 누비바랑을 만들어 달라 하여 어깨에 걸쳐매고 구절죽장은 이제 지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나무 지팡이 짚고 길을 나섰는데 영락없는 스님의 행색이었대. 유생이 길을 나선 뒤 팔도강산 방방곡곡과 사해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산속이든 바닷가든 아니 간 곳이 없었다. 고갯마루 남쪽이나 북쪽에 들어가든지 산골짜기에 들어가든지 집집마다 하나하나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니 그가 겪은 천신만고의 고생과 세상사의 모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해도 최씨의 거처를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 자, 그리고 위에 뭐래? 2년의 세월. 아까 3년 뒤에 만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2년이 지났어.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었다. 또 기력도 다하여 겨우 근근히 머리 들 힘밖에 없었고 탄식을 했대. 자, 이제 원망을 하는 거야. 하늘이시여, 어찌 이처럼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어찌 이다지도 무심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비에서는 막 원망을 하는 거죠. 말을 마치고 유생은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창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비몽사몽 사이에 자, 또 꿈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지. 금산사 부처님 동그라미가 나타나서 너의 액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운한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게 낀 거야. 살 같은 게 낀 거야. 그 액이 이제야 겨우 거의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머지않아 너네는 만날 거야. 근데 최씨가 있는 곳이 지금 되게 산속에 있거든. 깊고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야 하느니라. 이후 다시 꿈에서 알려줄 게 있을 거야. 유생이 드디어 만나는구나 크게 기뻐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 최씨를 찾아 나섰다. 자, 나왔네요. 도적장군 세모. 자, 도적장군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최씨를 훔쳐온 뒤 다다음 주 혼례를 치르려고 했어. 결혼을 해버리려고 했어. 그랬지만 최씨가 정절을 지키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다는 거 까딱하면 그냥 죽겠다라고 나올 것 같아서 힘으로 핍박하다가는 아름다운 보우기가 죽을까봐 향기로운 꽃이 떨어지는 환란이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최씨가 체념하고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대. 자, 올라가서 최씨 동그라미. 자, 중약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자, 나왔네. 아까 3년 뒤에 만난다고 했는데 수삼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라는 거는 걷지를 않아.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갑자기 얘도 마찬가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서 한번 나가보자 라고 했대. 이에 개선은 이제 최씨의 시녀야. 시녀가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승 동그라미가 있었어. 여승은 여자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스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누구야? 지아비 유연이. 얘들아, 지아비에다가 써놔. 남편이야, 남편. 지아비라는 단어는 아셔야 돼요. 남편. 그러니까 이 여승으로 보였다라는 건 뭐야? 너무 왜소했다라는 거지. 너무 고생을 해서. 최씨가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대.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자, 밑줄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밑줄 긋고 이건 서술자의 생각이죠.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아주 밑줄 놀라고 무척 기뻐하며 침통 밑줄. 침통에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이 오히려 아주 밑줄 위태로운 상황이더래. 남들이 유생의 정체를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능히 진정할 수 없었으나 옆에 개선이 있고 또 좌우에 눈과 귀가 두려워 반갑고 놀라운 기색을 억지로 참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 유생은 오늘 여기서 최 씨를 만나게 되니 참만 의외였어. 왜? 그동안 그렇게 돌아다녀도 못 만났는데. 그때 유생은 그저 대문 밖에 앉아 좌우로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안으로부터 사람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더니 한 여자가 아리따운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혹시나 하여 여러 번 살펴보니 초췌해진 얼굴과 슬픔에 젖은 모습 때문에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선명하고 참신하며 미려한 그 모습은 완전한 최 씨였다. 까지. 자, 12번. 다음은 윗글을 읽고 문학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5번이요.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최 씨가 도움을 준 적도 없고요. 용맹함과 지략을 갖춘 적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왜소해져서 여자 스님 여승처럼 보였댔잖아. 그러니 유연에게는 내적 공간, 성숙 공간 아니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됐죠? 얘들아, 우리 하나만 더 할게. 6회 하나만 풀고 쉴게. 하나만 풀고 6회 지금 풀어봐봐. 지금 얼른.